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 고을의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오곡백과가 넘쳐나는 큰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 장터 어귀에는 매번 빠짐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최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젊어서 장사를 하다 실패한 뒤 아내도 자식도 없이 홀로 늙은 최노인은 이제 장터를 돌며 잔심부름을 하거나 땔감을 모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늘 따뜻했지요. 해가 뜨면 일어나 장터로 향하고 해가 지면 언덕 아래 초가로 돌아가는 것이 최노인의 하루였습니다. 최노인은 밤이면 초가 한 칸에 홀로 앉아 낡은 등잔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가 번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웃으며 밥상을 마주했고 장터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요. 하지만 흉년이 몇 해 이어지자 빚이 쌓였고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던 최노인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외로움은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밥 한 끼 나눠 먹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이는 밤이면 최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어느 봄날 장터에 유난히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최노인은 평소처럼 장터 끝자락을 돌며 땔감을 주우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가 장터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물건을 사고 팔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최노인만은 그 울음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귀를 기울일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숨결 같았지요. 최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최노인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포목전 뒤편, 낡은 행랑채 그늘 아래에 광주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헝겊에 쌓인 갓난아이가 그 안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없는 듯 가늘게 떨리는 손과 발을 보니 최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노인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노인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갑고 숨결은 가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지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노인은 급히 장터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 이 아이의 부모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그런 일이 요즘 흔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모른 척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최노인은 다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조차 그쳤고 작은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최 노인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와 장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 노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최 노인은 장터 한복판에서 버려진 아이를 안고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최 노인의 집이라 해봐야 장터 뒤 언덕 아래에 있는 빗에는 초가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집에 남아있던 묽은 죽 한 그릇을 데워 아이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하자 아이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이며 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 아이가 숨이라도 멈추지 않을까 염려되어 밤새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손으로 등을 쓸어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에도 힘이 붙었고 작은 손이 공중을 더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아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최 노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후로 최 노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장작을 모았고 낮에는 장터에서 품을 팔아 쌀 몇 되를 구해왔습니다. 저녁이면 복동을 무릎에 앉히고 죽을 먹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알아듣지 못했지만 최 노인은 그저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괜히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했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짐은 무슨 짐이냐고, 이 아이 덕에 자신이 더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복동은 쑥쑥 자랐습니다. 2살이 되자 노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3살이 되자 할아버지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 노인의 가슴은 늘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버지나 할아버지라 불려본 적 없던 노인에게 그 작은 목소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밤이면 복동을 재우며 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된 것 같다고 말이지요. 복동이 5살이 되던 해 최 노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숨이 차올라 한참을 쉬어야 했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복동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기침을 참았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자꾸 기침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최 노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워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인에게 약이라도 지어 먹으라 권했지만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지을 돈이 있으면
복동에게 밥 한 끼 더 먹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최 노인은 홀로 앉아 걱정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는 어찌 되는 것인지 말이지요. 복동이 7살이 되던 어느 날, 최 노인은 마을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최 노인을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복동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말이지요. 훈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당 비용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품을 더 팔아서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비용을 내지 못해도 좋으니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이지요. 최 노인의 진심을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복동을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에게 글을 배워야 한다고, 글을 배우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을 아느냐고 말입니다. 최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젊어서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복동만큼은 글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최 노인은 복동이 잠든 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거둔 자신의 마지막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복동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하여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거둔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복동은 매일 서당에서 돌아오면 최 노인에게 배운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땅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글자를 그리며 뜻을 설명했지요. 최 노인은 그런 복동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최 노인에게 떡을 나눠주었고 어떤 이는 낡은 옷가지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것들을 모두 복동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으로도 충분하지만 복동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노인과 복동은 작은 초가 앞마당에 앉아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은 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이 제일 행복하느냐고 말입니다. 최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복동과 함께 이렇게 달을 보며 앉아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이지요. 복동은 최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시간을 축복해주는 듯 했지요. 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고,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10살이 되던 해겨울,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터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최 노인은 품을 팔 곳이 없어졌고 양식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배가 고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배에서 나는 소리를, 수척해지는 얼굴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최 노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노인은 복동이 자는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를 지나 멀리 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잣집들이 많았고 노인은 그 집들의 문을 두드리며 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노인을 쓰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지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최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골목을 헤매다가 마침내 한 주막 앞에 다다랐습니다. 주막 주인은 나이 많은 노인을 보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품삯은 적지만 밥은 먹을 수 있으니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어주면 받아주겠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최 노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올 때면 최 노인은 품삯으로 받은 쌀과 나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했는지 물었지만 최 노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을 말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챕터부터 20챕터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며 각 챕터마다 확인받겠습니다. 1챕터 평범한 일상 250자. 옛날 옛적 조선의 한 고을의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오곡백과가 넘쳐나는 큰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 장터 어귀에는 매번 빠짐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최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젊어서 장사를 하다 실패한 뒤 아내도 자식도 없이 홀로 늙은 최노인은 이제 장터를 돌며 잔심부름을 하거나 땔감을 모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늘 따뜻했지요. 해가 뜨면 일어나 장터로 향하고 해가 지면 언덕 아래 초가로 돌아가는 것이 최 노인의 하루였습니다. 이것으로 1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2챕터 내면의 욕망 300자. 최 노인은 밤이면 초가 한 칸에 홀로 앉아 낡은 등잔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가 번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웃으며 밥상을 마주했고 장터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요. 하지만 흉년이 몇 해 이어지자 빚이 쌓였고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던 최 노인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외로움은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밥 한 끼 나눠 먹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이는 밤이면 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이것으로 2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3챕터 이상 징조 250자. 어느 봄날 장터에 유난히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최 노인은 평소처럼 장터 끝자락을 돌며 땔감을 주우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가 장터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물건을 사고 팔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최 노인만은 그 울음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귀를 기울일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숨결 같았지요. 최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으로 3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4챕터 운명적 만남 400자. 최 노인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포목전 뒤편, 낡은 행랑채, 그늘 아래에 광주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헝겊에 쌓인 갓난아이가 그 안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없는 듯 가늘게 떨리는 손과 발을 보니 최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노인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갑고 숨결은 가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지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노인은 급히 장터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 이 아이의 부모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그런 일이 요즘 흔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모른 척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으로 4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5챕터 첫 번째 선택 300자. 최 노인은 다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조차 그쳤고 작은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최 노인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와 장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 노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최 노인은 장터 한복판에서 버려진 아이를 안고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으로 5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6챕터 달콤한 보상 400자. 최 노인의 집이라 해봐야 장터 뒤 언덕 아래에 있는 빗에는 초가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집에 남아있던 묽은 죽 한 그릇을 데워 아이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하자 아이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이며 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 아이가 숨이라도 멈추지 않을까 염려되어 밤새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손으로 등을 쓸어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에도 힘이 붙었고 작은 손이 공중을 더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아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최노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으로 6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7챕터 더 큰 보상 500자. 이후로 최노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장작을 모았고, 낮에는 장터에서 품을 팔아 쌀 몇 되를 구해왔습니다. 저녁이면 복동을 무릎에 앉히고 죽을 먹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알아듣지 못했지만 최노인은 그저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괜히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했지요. 하지만 최노인은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짐은 무슨 짐이냐고, 이 아이 덕에 자신이 더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복동은 쑥쑥 자랐습니다. 2살이 되자 노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3살이 되자 할아버지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노인의 가슴은 늘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버지나 할아버지라 불려본 적 없던 노인에게 그 작은 목소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밤이면 복동을 재우며 최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된 것 같다고 말이지요. 복동이 5살이 되던 해 최노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숨이 차올라 한참을 쉬어야 했지요. 하지만 최노인은 복동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기침을 참았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자꾸 기침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최노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워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최노인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인에게 약이라도 지어 먹으라 권했지만 최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지을 돈이 있으면 복동에게 밥 한 끼 더 먹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최노인은 홀로 앉아 걱정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는 어찌 되는 것인지 말이지요. 이것으로 8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9챕터 은밀한 비밀 500자. 복동이 7살이 되던 어느 날 최노인은 마을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최노인을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복동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말이지요. 훈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당 비용을 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최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품을 더 팔아서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비용을 내지 못해도 좋으니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이지요. 최노인의 진심을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은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최노인은 복동을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에게 글을 배워야 한다고, 글을 배우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을 아느냐고 말입니다. 최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젊어서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복동만큼은 글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최 노인은 복동이 잠든 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거둔 자신의 마지막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이것으로 9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10챕터 평화의 정점 600자. 복동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하여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거둔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복동은 매일 서당에서 돌아오면 최 노인에게 배운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땅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글자를 그리며 뜻을 설명했지요. 최 노인은 그런 복동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최 노인에게 떡을 나눠주었고 어떤 이는 낡은 옷가지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것들을 모두 복동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으로도 충분하지만 복동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노인과 복동은 작은 초가 앞마당에 앉아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은 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이 제일 행복하느냐고 말입니다. 최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복동과 함께 이렇게 달을 보며 앉아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이지요. 복동은 최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시간을 축복해주는 듯 했지요. 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고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10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11챕터 금기를 깨다 600자.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10살이 되던 해겨울,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터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최 노인은 품을 팔 곳이 없어졌고 양식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배가 고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배에서 나는 소리를, 수척해지는 얼굴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최 노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노인은 복동이 자는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를 지나 멀리 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잣집들이 많았고 노인은 그 집들의 문을 두드리며 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노인을 쓰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지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최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골목을 헤매다가 마침내 한 주막 앞에 다다랐습니다. 주막 주인은 나이 많은 노인을 보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품삯은 적지만 밥은 먹을 수 있으니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어주면 받아주겠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최 노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올 때면 최 노인은 품삯으로 받은 쌀과 나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했는지 물었지만 최 노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으로 11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하겠습니다. 12챕터 진실의 폭로 600자. 어느 날 복동은 할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최 노인은 복동이 자는 줄 알고 새벽에 집을 나섰지만 복동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복동은 멀찍이 떨어져 할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노인은 장터를 지나 큰 마을로 향했고 마침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동은 담장 너머로 주막 마당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복동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라고. 그런 속도로는 품삯을 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복동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동은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 노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쌀 한 되와 말린 생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복동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자신이 일을 하겠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복동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복동은 글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복동은 서당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보다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복동을 설득하려 했지만 복동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여전히 새벽에 집을 나섰고 복동은 할아버지가 나간 사이 장터로 가서 품을 팔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좌절했습니다. 자신은 할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노인이 돌아왔을 때 복동은 집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놀라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서 복동을 발견했습니다. 복동은 돌 위에 앉아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복동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복동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최 노인은 복동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복동만큼은 꼭 그를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새로운 아전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아전은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사복을 채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아전은 마을을 돌며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무리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아전이 최 노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집에 사는 주제에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아이를 관아로 데려가겠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세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아이를 노비로 삼겠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절망했습니다. 열흘 안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그 광경을 집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전이 떠난 뒤 최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동에게만큼은 그런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노인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에서 일하고 장터를 돌며 품을 팔았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최 노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급히 집으로 노인을 데려다 주었고 복동은 놀라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최 노인은 며칠간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했고 복동은 밤새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다려다 주었고 훈장도 찾아와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닷새가 지나서야 최 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몸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낼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요. 복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꾸려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어려운 형편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복동은 마을 부잣집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복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대신 복동이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복동은 그러겠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노인이 나타나 복동을 붙잡았습니다. 최 노인은 부잣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복동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지요. 부잣집 주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고 아이를 내놓든지 아니면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최 노인과 복동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낯선 상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인은 최 노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대신 나중에 갚을 때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말이지요. 최 노인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인은 종이에 글을 쓰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이지요. 최노인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상인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인은 돈을 건네주었고 최노인은 그 돈으로 아전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아전은 돈을 받으며 비웃었지만 더 이상 복동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최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자를 포함해서 갚으라고. 만약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넘겨야 한다고 말이지요. 최노인은 놀랐습니다. 종이에는 최노인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주제에 함부로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지요. 최노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인은 매일 찾아와 돈을 독촉했고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동은 최노인이 자는 사이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은 부잣집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대신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달라고 말이지요. 부잣집 주인은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훈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훈장은 복동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복동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라고 말이지요. 훈장은 부잣집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복동을 책임지겠다고, 대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정해졌다고 말이지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최노인을 알던 사람들, 복동을 아껴주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잣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최노인과 복동을 그냥 두라고, 자신들이 힘을 모아 도울 것이라고 말이지요. 부잣집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가난뱅이들이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품고 있던 동전과 쌀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놓은 것은 작았지만 모이고 모이니 제법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그것들을 모아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인은 돈을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이지요. 바로 그때 고을 원님이 나타났습니다. 원님은 훈장의 편지를 받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상인의 문서를 살펴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그를 모르는 노인을 속여 터무니없는 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분명한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즉시 그 계약을 무효라 선언했고 상인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상인은 황급히 도망쳤고 최노인의 빚은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최노인도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최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느냐고.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최노인의 집 앞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말이지요.
최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복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복동은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훈장은 복동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큰 서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복동은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복동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노인은 나이가 들어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 과거를 보러 간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던지 마지막 힘을 다해 복동을 응원했습니다. 복동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한자리를 놓고 경쟁했지요. 하지만 복동의 글은 달랐습니다. 복동은 시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썼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탐과 놀이들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시험관들은 복동의 글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단순히 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복동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노인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은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최노인은 복동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할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복동을 축하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떡과 과일을 가져왔고 훈장은 복동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벼슬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 같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지요. 최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고을 원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부임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복동을 환영했습니다. 복동은 관아에 앉아 첫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과 놀이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예전에 최노인을 괴롭혔던 아전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아전은 수많은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사복을 채웠고 협박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복동은 아전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전은 복동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그 아이가 이제 원님이 되어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전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다고.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이지요. 아전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단호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아전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전은 파직되었고 횡령한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칭송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공명정대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고 말이지요. 복동은 또한 예전에 최노인을 속였던 상인도 찾아냈습니다. 상인은 다른 고을에서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상인을 잡아들여 벌을 주었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모두 구제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최노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자들을 모두 응징했다고, 이제 마음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말이지요. 최노인은 복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말입니다. 그해 겨울, 최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최노인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노인을 기리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은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복동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고아들을 위한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지요. 또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병에 걸린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복동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을 청백리라 불렀고 어진 정치를 펼치는 훌륭한 관리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복동 자신은 늘 겸손했습니다. 복동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장터에서 자신을 거두어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이지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름도 재산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사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은 매년 봄이면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장터에서 버려진 아이를 거두었던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 고을을 밝히는 큰 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